미국의 긴축 경계감이 더욱더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될지 전략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 김환진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부쩍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시장도 연초에 약간 봄이 오는 것 같이 느껴지다가 갑자기 꽃샘추위가 왔는데 이 꽃샘추위는 결국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불러온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결국 봄이 온다라는 거에서는 이 꽃샘추위를 좀 견뎌내야 된다라는 것도 있어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조금 분석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를 통해서 이제 3월 FOMC까지 약간 전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급작스럽게 빅스텝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 다시 25bp로 그러니까 몰렸지만 25bp로 그 긴축의 강도를 내렸지만 다시 50bp로 빅스텝으로 전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네 번의 자이언트 스텝 다음에 이제 빅스텝하고 베이비 스텝으로 이제 맞아요. 갔는데 다시 또 50bp 뭐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상하원 청문회에서, 특히 상원 청문회에서 금리를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속도를 조절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네. 것을 시장에서는 50bp로 해석했고요. 그 다음 날 하원 청문회에서는 뭐 이제 그 전날 상원 청문회에서의 발언을 너무 의식했든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맞아요. 네, 설명을 아주 좀 길게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시장을 조금 이렇게 달래는 50bp라고 얘기한 것은 조금 오해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가 이제 네. 들어가 있는 거죠. No decision, 결정된 건 없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오늘 나오는 네. 어쨌든 고용 지표와 다음 주에 CPI, PPI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아마도 연준 위원들도 대부분 그럴 겁니다. 네네. 저희가 얘기는 많이 하지만 연준 위원들도 데이터 보고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너무 투머치 토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말이 너무 많으시다. 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어쨌든 고용 지표가 뭐 지난달에 51만 1,000건이었는데 1월 달이 네. 그 중에서 한 15만 건 정도, 뭐 최대 한 20만 건 정도는 노이즈거든요, 소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날씨라든지 벤치마크의 변경이라든지 인구 표변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15만 개에서 20만 개는 빼고 보면 네. 사실 한 35만 개 정도가 실제 수치다라고 네. 이제 보고 있고요. 최대 한 30만 건 정도가 실제 수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뭐 고용 지표가 신규 일자리가 만약에 뭐 한 20만 건, 예상대로 한 22만 건, 이 정도 되고 임금 상승률이 0.3% 전월비 나오면 25bp가 유력합니다. 네. 근데 아마도 이제 25만 건을 넘어가면,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높아지겠죠. 0.3%만 높으면 아마 빅스텝을 하겠죠. 네. 20만 건,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대략 한 20만 건 정도 되나요? 네, 한 22만 건 정도 하고, 뭐 조금 높게 보는 데는 한 27만 건까지 27만 건까지 네, 보고 있습니다. 27만 건까지 나오면 그야말로 정말 쇼크겠네요, 시장에는. 네, 조금 뭐 부담스럽죠. 네. 50bp가 좀 유력해지면서 파월 의장이 어쨌든 얘기한 것, 금리의 인상 속도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충족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고용 그리고 CPI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들의 데이터가 3월 FOMC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기준금리 6%까지 올린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향방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지금 6월 만약에 베이비 스텝을 가정했을 때 25bp씩 올리면 3월 22일, 그리고 5월 3일, 6월 14일 이렇게 3번 베이비 스텝을 만약에 밟아 나갈 경우에는 5.50%가 최종 기준금리가 될 거고요. 이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5.50의 베이비 스텝 3번. 이게 이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고요. 일부 일단 CME 패드워치에서 선물 시장에서 지금 프라이싱하는 것처럼 5.75까지도 지금 열어놔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뭐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5월까지의 이제 CPI가 또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또 고용 지표도 2개 이상 남았고, 그래서 이런 경제 지표에 따라서 그것은 가변적이다.
5.75보다는 현재로서는 6월에 5.50%의 최종금리 가능성이 조금 보다 높아 보입니다. 5.5%게 되면 사실은 그동안 시장에서 좀 반영해왔던 최종금리이긴 한데 사실 이게 최근에 뭐 연준만 놓고 보면은 되게 약간은 좀 다시 빅스텝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약간 글로벌하게 보면 캐나다 중앙은행도 동결을 했고 호주도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약간 상품 가격이 진정되면서 인플레이션 정점론을 좀 얘기했고 뭐 BOK 우리나라는 뭐 앞서서 동결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물가라는 게 글로벌한 현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었는데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이번에 25이든 50이든 올리게 되면 5%대로 가는 거라서 상당히 긴축적인 그러니까 꼭 긴축이라는 게 금리를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 유지만 해도 긴축적인 거잖아요. 그 금리를 올리고 나서의 좀 긴축적인 걸 유지하겠다 이 정도의 형성이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센터장님 지적대로 사실은 약간 과잉 긴축 영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마 연준 위원들도 다 인지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좀 다른 말씀 주신 다른 나라보다는 지금 미국은 좀 고용의 특수성이 있거든요. 한 350만 개 이상이 일자리가 팬데믹 기간 중에 어쨌든 증발되면서 캐나다라든지 말씀하신 국가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그 고용 시장이 타이트한 구조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은 아마도 조금 더 그 중립금리 그러니까 경제에 부담도 안 주고 또 긴축도 안 주는 그런 정도의 어쨌든 중립금리 이상을 지금 유지는 하고 있지만 사실 고용지표가 좀 그 먹히는 데까지는 통화정책이 고용 둔화로 연결되는 그 효과를 보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걸리는 거죠. 지금 워낙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 기간을 어떻게 이제 버티느냐 아마 연준 위원들이 그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있을 거고요. 하지만 결론은 결국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는 고용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조금 더 약간 과잉 긴축에 가까운 조금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 기준금리를 조금 도달해야만 그 다음에 좀 효과를 조금 조기에 볼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5.50%까지의 기준금리 썰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 고용이라는 게 참 저도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좀 들어오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비노동 인구가 급증했던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어서 근데 이제 상원에서의 파월 연준 의장 연설 중에 저는 좀 주목했던 게 그 실업률이 반드시 급증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의 발언도 했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고용 시장이 워낙 지금 어떤 경기가 굉장히 핫해서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노동 수요가 많이 노동의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걸 감안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입되고 있는 노동 공급이 고임금이라기보다는 서비스업이라든지 저임금 쪽이 좀 강하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을 촉발시킬까라는 좀 약간의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래도 파월이 반드시 실업률이 꼭 높아져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기대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사실 뭐 실업률 수치 그 자체보다는 임금 상승률이 중요하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사실 임금 상승률 그다음에 분기마다 발표되는 ECI라고 그러죠. 노동 비용 지수. 이거를 이제 파월이 직접 자기는 이런 것들을 연준 위원들이 중시한다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노동 비용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동 비용이 오늘 저녁에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3% 정도 아니면 0.5%보다 좀 낮은 수준이 나온다면 조금은 안정된 그리고 근데 고용 숫자는 좀 많더라도 그 안에서 이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잘 보시죠. 그걸 보고 나서 아마 오늘 시장은 그래도 안도하는 느낌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저희 양회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양회에서 이 성장 목표치를 한 5% 안팎으로 내세웠는데 그게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실까요? 네, 5.0%의 중국 당국의 성장률 목표는 뭐 아시다시피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마지노선? 예, 제가 볼 때는 작년에 경제가 올스톱되고 맞아요. 사람들이 모두 이동이 정지된 이러한 그 얼음땡 상태에서 3%의 성장률을 달성했거든요. 그렇다면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리오프닝만 가지고선도 올해 중국 경제는 5% 달성은 무난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중국 당국이 5%는 무조건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5%를 이제 제시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5.5%를 제시했다가 실질 성장률이 어쨌든 예기치 못한 팬데믹 때문에 3%를 달성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 못하면 조금 체면이 아니니까 어쨌든 보수적인 어떤 경제 성장률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이제 경제활동 재개와 그다음에 일부 부동산 부분의 거래 정상화 그리고 서비스 활동의 어쨌든 정상화만 가지고선도 아마 5.2% 정도는 달성하지 않을까 그런 계산이 나오고요. 약간의 부양책이 가세된다면 물론 양회에서는 이제 그래서 적극적인 부양책이 안 나왔죠. 안 나왔지만 그래도 좀 필수적인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복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병원이라든지 통신망이라든지 육아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민생 중심의 부양책이 조금 더 나온다면 아마 5.5% 달성은 좀 무난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지금 대중국 무역 적자가 심한 상태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나라의 대중무역 수지가 좀 개선되고 조금 수출의 숨통이 트이는 그러한 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잖아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썼을 때 3%인데 시진핑 3년임에 맞춰서 이렇게 확 부양 기조로 가게 되면 또 시진핑 주석이 잘하네 이런 느낌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위안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해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제 나온 중국의 PPI나 CPI가 다소 약간 낮게 나왔거든요. CPI는 1.0% 나온 걸로 알고 있고 PPI가 뭐 마이너스 1.4%이기 때문에 이걸 안 좋게 보면 야, 이 중국이 리오프닝 하는데 이거 봐 물가가 여전히 더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게 정말 소비라든지 생산 활동이 재개되는 거 맞아? 이런 의구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또 부양 정책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지표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양회에서 어쨌든 뭐 저희가 추정컨대 많은 사람들이 뭐 중국을 분석하는 많은 분들이 추정을 하건대 아마도 무리한 부양 정책은 이번에 안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지난 2010년대에도 좀 무리한 부양 정책을 펴서 조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좀 과열로 치솟고 또 국가 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금 한 2, 3년 전부터 지방 정부의 부채 조정 문제, 또 부동산 문제, 또 건설 쪽에서의 좀 기업들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불거져 왔고 또 구조조정 또 부채 조정을 계속 하는 와중에 팬데믹을 당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 정국은 구조조정이라는 어쨌든 과제와 또 성장률 또 도시 지역의 또 일자리 이런 부분들의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2023년 경제를 운용해야 되는데 아무튼 무리한 부양 정책보다는 일단 리오프닝으로 경제가 자율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조금 봐가면서 조금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조금 더 도와주는 그러한 촉진하는 그런 정책으로 보수적인 어쨌든 정책, 인위적인 정책 부양은 좀 보수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가장 주목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리오프닝 관련주들 좀 한번 사볼까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PPI도 약하게 나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무리한 부양 정책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더딘 흐름을 좀 예상하시나요,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이제 뭐 투자와 관련된 종목이 업종이 있을 거고 소비와 관련된 업종이 있을 텐데 사실 투자와 관련된 업종이 우리나라 수혜가 전혀 없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아무래도 이제 공장 가동률도 올라가고 또 설비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설비 투자를 팬데믹 때문에 미뤄왔던 이런 부분들은 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산업재라든지 소재, 화학, 철강, 해운 이런 업종이
일부 수혜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조금 이번 2023년 중국 경제의 그림은 설비 투자 쪽보다는 소비 쪽에 어쨌든 방점을 찍는 경제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로컬 업체를 포함한 또 우리나라의 중국 컨슈머 업체, 네. 컨슈머 업체들이 보다 더 수혜를 산업재보다는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소비에 조금 방점을 찍고 네. 중국을 바라보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뭐 이벤트들을 좀 챙겨봐야 되는데 저도 딱 생각을 해보면 오늘 저녁에 고용지표 봐야 되죠. 경제지표만 보더라도 다음 주에 또 미국의 물가와 뭐 PPI 물가 네. 지표들이 좀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또 FOMC가 있기 때문에 3월만 놓고 보면 이거 첩첩상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주목해야 될 이벤트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어떤 의미를 찾을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좀 숨가쁘죠. 네. 사실 네, 좀 부담스럽고 숨가쁜데 맞아요, 네. 너무 이제 좀 저기 긴장하지 마시고 네. 네,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좀 긍정적인 것은 지금 연준의 통화정책 사이클이 긴축 사이클이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라는 것이 위안이거든요. 하반기까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 네, 결국 3월이냐 5월이냐 7월이냐 이런 정도의 어쨌든 그 정도의 차이지 7월이라 봤자 사실 금리가 7월까지 올라가면 시장은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분기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달려온 연준 정책, 긴축 거의 막바지다. 이 막바지다라는 얘기는 사실 지금 시장의 어쨌든 가장 중요한 변수인 시장 금리 있지 않습니까? 미국제 10년물이 네. 결국 한계에 달하고 있다. 거의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 천장에 달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가 동결한 시점, 마지막 금리 인상을 했던 시점에 D-2, 3개월 전부터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연준의 통화 긴축의 성적표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반기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에 베팅하기보다는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에 베팅하고 또 시장 기준금리가 더 이상 못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네. 어쨌든 장기 금리는 피크아웃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5월 정도가 4.0%가 됐든 예. 혹은 조금 더 높은 4.3%가 됐든 미국채 10년물의 금리가 피크아웃, 정점을 찍는 시점 또 금리가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는 시장에서 조금 악재가 마지막 시장 금리의 상승이라는 악재가 거의 다 왔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관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월이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간다라고 하니까 사실 저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 저것도 네. 확인해야 되고 숨 가쁘게 달려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좀 숨을 고르시면서 시장의 흐름도 보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